트럼프 때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공격적 현실주의거든요. 상대방의 힘을 우리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힘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질 수 있을 때만큼. 레이건이 이제 우주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비해서 뛰어넘는 월등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럼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 냉전 시대 때 제3세계가 인도네시아 반중에 모여서 제3세계 노선을 갔을 때 그들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 잘만 하면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의 전망하고 양 당사자가 어떤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종전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방금 전에 양 당사자라고 그랬는데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승자 요구가 다 들어줘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가 아니잖아요. 외교는 협상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어떤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전쟁은 없어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승전국 패전국이 명확히 갈려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국전쟁이나 이란 이라크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교착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전쟁은 이런 후자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자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끝나려면 최소한 러시아라는 승자가 원하는 조건들이 달성이 돼야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4개주의 앞글자만 따서 도네츠크, 뭐 루안스크, 도르해자라고 저는 외우는데 이미 러시아는 그 자기네 국가라고 선언했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의 가입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탈라치와 이거는 뭐 사실은 큰 뭐 그냥 정치적 명분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탈라치란 말 하려면 또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나치냐 아니냐 이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토의 불가입, 그 다음에 실질적 무장 해체, 그리고 4개주의 러시아의 편입, 이 조건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 전쟁은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전쟁이 그러면 안 끝나느냐?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당선되면 그 다음날 전쟁을 끝낼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트럼프 측에서도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버퍼존을 갖다 늘리고 버퍼존에 이쪽에는 EU 군대가 들어온다. 이건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간을 벌다는 것 개념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스크 협정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주장이 관철돼야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서 전략 폭격기 기지를 러시아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었겠죠. 하나는 지금 2차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평화회담을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 뭐 우크라이나 뭐 현 집권층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사가 드러난 것이고, 근데 굉장히 또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략 폭격기 자체가 막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무기는 아니지만 그게 핵전략 폭격기라고 보면 핵전력이라는 거는 선제적 핵 공격은 부정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만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근데 어쨌든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핏기를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게 우크라이나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논리가 관철될 때 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영향이라기보다 이거 참 강의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러우전은 포격전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 포격전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책 한 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번 책에서는 제가 가급적 이런 전쟁 무기는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예전 전쟁사 강의에서 많이 다뤘는데 왜냐면 현실의 비극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포격전으로 흘렀는데 155mm 포탄이 우리 한국에서 엄청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은 또 쿠즈네크에 들어가 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는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나가면서 제가 가진 함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도면 러시아에서 우리에게 더한 제재나 이게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푸틴이 몇 번 엄포를 놨지 실제로 우리한테 막 엄청난 제재나 이걸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사실 6월 2일이라 이제 내일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죠. 강대국의 외교라는 거는 승리를 위한 외교이고 약소국의 외교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기다리는 외교고 승자의 편에 서야 되는 외교가 약소국의 외교고 약소국은 한 번의 외교의 실패로도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약소국이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변 4대국에 비하면 우린 약소국이죠. 굉장히 특이한 국가죠.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도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는 약소국인데 불리울 수 있는 국가니까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굉장히 너무 좋아졌잖아요. 특히 군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이제 북한을 대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의 가성비라든가 그리고 아직 미국이 만들지 못했던 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그리고 우수한 그런 S-300S, 400S, 500과 같은 방어 시스템 이런 게 북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도 나오는 게 그 역설적으로 탱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예전하고는 위상이 바뀌었잖아요. 기동전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 기동전이 불가능해진 그 가장 큰 원인 중에는 하나는 드론이고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는 대전차 무기들. 그 다음에는 항공전도 굉장히 위험해졌다라는 레이더망의 발달 그리고 요격 기술, 전략 요격 기술의 발전들. 그래서 대규모 항공전이나 전차전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를 가졌던 전력이 대전차전이고 대항공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제가 좀 유연하게 표현하면 이제 북한을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단계 정상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군사적이든 안보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바꿔야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제조 강국인데 지금 방산업체가 뜨기도 하지만은 제조 역량을 가져나간다는 것이 특히 이 탈세화가 되고 국제분업 질서가 깨지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가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 신냉전 질서라는 것에서 양쪽이 특히 미국이 이제 줄 세우기를 하는데 줄 세우기를 할 때 사실은 줄을 맨 끝에 서는 애들은 굉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냉전 시대 때 제3세기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반둥 회의를 하고 제3세기 노선을 갔을 때 그들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 잘만 하면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저는 이 말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리슨이 당선되고 그리고 윤 정부가 계속됐다면 제가 생각하면 우리 파병했을 거거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 참 다행이라고. 제가 맨 마지막 강의 때 맨 마지막 질문 받았던 게 진짜로 그때 정권 교체가 됐었는데 윤 정부에게 뭘 바라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전쟁을 안 했으면 제일 좋겠다. 아마 그 강의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러우전의 직접적인 참전은 피했다. 거기서 우리가 북한군과 교전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만들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우주돔을 만들어서 러시아의 킨자를 막는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가능인데 제가 뭐 그거 영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이번 강의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트럼프 때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공격적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그냥 현실주의를 넘어서 공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힘을 우리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힘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질 수 있을 때만큼. 그러니까 골든돔이라는 게 레이건 때 똑같거든요. 사실은 레이건이 이제 우주 방어 체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에 비해서 뛰어넘는 월등한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원래 현실주의랑 좀 다른 거죠. 원래 현실주의는 이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공격적 현실주의는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좀 일기 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고립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은 자꾸 고립주의로 가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 왜 미국 영화 보면, 요새 영화 보면 좀 애틋한 게 막 그 옛날에 액션 배우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도 액션하는 거 보면 좀 아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인데 그냥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강의하실 때 미국과 브릭스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예외적인 거라니까요. 자본주의라는 건 어쨌든 정치가 경제나 다른 분야를 지배했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국 편에 쓴다라는 정치행위가 안보도 역시 미국을 통해서 보장받고 경제체제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남한하고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소련 편에 섰잖아요. 북한이 정치적으로 소련을 선택하니까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됐고 안보는 소련에 의해서 보장받았잖아요. 남한은 미국이란 정치를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또 안보는 미국의 한미동맹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는 정치가 결정을 했어요. 그게 깨지는 건 탈냉전이에요. 이념 대결이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거시적으로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인제 뭐지? 했더니 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변화하냐면은 본격적으로 금융화가 이루어져요. 금융화가 이루어져서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의 꿈은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을 비싸게 파는 게 되고,
돈이 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전과 탈냉전이 끝나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 안보가 없어지니까 안보가 등장해서 안보는 어쨌든 뭐 각자 도생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시대는 지금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체감감인데 어쨌든 권위주의 국가화가 돼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근데 맨 마지막에 경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양극화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양극화된다는 뜻은 뭐 이렇게 뭐 두 개로 뭉친다, 서구 진영과 브릭스로 뭉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과 달러 패권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측, 이 두 측이 생긴다. 왜? 패권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패권이 원나라 땐 교초라고 말씀드렸고, 스페인 땐 피스타라고 말씀드렸고, 영국은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럼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등장하고 있느냐? 아직은 달러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일국은 없잖아요. 중국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인 게 예전에 비해서 러우전이 끝나고 브릭스가 확 곽강을 받잖아요. 왜 곽강을 받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패권에 3번에 걸쳐서 흔들립니다. 닉슨 쇼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이후에도 미국 달러가 흔들렸어요. 페트로 달러 만들면서 오히려 강화됐죠. 그럼 뭐냐?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두 번째가 코로나 때 금융. 둘 다 양적 완화를 때린 거예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그냥 시늉이지예요. 어떻게 얘기하든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미국이 실시한 게 러시아 자산 동결.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러시아도 자산 동결하는데 내가 미국에 좀만 반기다음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북한 동결하는 거. 북한.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생각하냐면 북한 저건 비정상 국가니까 동결해도 돼라고 동의가 나오잖아요. 다른 국가들한테. 러시아를 동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런던 뭐 했어요? 러시아 올리가르이 돈 다 갖고 와놓고.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더 빨리 달러 패권을 벗어나야겠다고 모였던.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경제가 미국과 브릭스의 대결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 패권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밤에 좀 저도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꼭 만나 뵙고요. 아무튼 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여러분들과는 독자 여러분과 작가로서 만날 것만큼은 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거 틀림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you